긴 평온의 시기를 맞이할 절호의 기회. 세계보건기구 유럽 담당 국장의 말인데 코로나와의 휴전이란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방역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오늘 나온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 결국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을 통해 수십억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은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 관련 사안들 법률적 쟁점 따져보고요. 어제 열린 대선 주자 첫 TV 토론 반응도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정책 토론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대장동 네거티브에만 집중했다고 꼬집은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장동 논란의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면서 얄팍한 언어 유희만 보여줬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잠시 뒤 이번 대선 과정에선 처음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생활 밀착형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른바 배드파더스가 법정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 정부가 이 양육비를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돼 보강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대가성 입증의 핵심인 뇌물 혐의를 추가해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만 7천 명을 넘어 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3.6% 올라 4개월 연속 3%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 공급 측면의 상승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 IS의 우두머리 알크라이시를 제거했다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알크라이시는 미 특수부대와의 교전에서 궁지에 몰리자 부인, 자녀와 함께 자폭했습니다. 네, 어젯밤 주요 대선 후보들의 첫 사자 TV 토론 많은 관심 속에 열렸는데요. 여야의 장외신경전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 절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증액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많은 기대 속에 이뤄진 첫 토론, 시청률도 지상파 3사 앞에서 40% 육박했는데요. 자, 각 당 반응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말들 나왔습니까? 네, 어젯밤에는 대선 후보 4명이 참석하는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후보는 부동산, 외교 안보, 경제 등의 주제로 2시간 동안 열띤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튿날인 오늘은 여야 지도부의 장외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SNS를 통해 윤 후보가 대장동에만 집착하고 대선 후보라면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 후보가 정책 토론에는 관심이 없고 대장동 네거티브에만 집중했다며 특히 아리백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100번 양보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알리백에 대한 이 고민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합니다. 이 대선 후보가 알리백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는 기대치를 뛰어넘는 토론을 벌인 반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논란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위축된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이 후보가 대장동 논란에는 동문서답 억지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답변을 회피하고 억지 궤변으로 일관하고 지도자다운 의연함은 없이 그저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얄팍한 언어 유희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현란한 말솜씨를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처럼 어제 토론은 전초전 성격이 강했던 만큼 서로를 향한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남은 세 차례의 법정 토론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합니까?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용훈 마티아 주교를 예방했습니다. 이 후보는 면담에서 코로나 상황 속 가톨릭계의 사회 헌신과 봉사에 감사를 전하고 한국 천주교회의 요청 사항을 들었습니다. 또 잠시 뒤에는 당사에서 우리 동네 공약을 공개하며 생활 밀착형 지역 정책들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기초지자체 단위의 공약을 내놓는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엔 공개 일정 없이 정책 공약 점검에 주력했습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토론이 이어진 만큼 외부 활동 없이 앞으로 내놓을 정책 내용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은 겁니다. 이어 오후에는 농업경영인협회가 주관하는 농업정책 비전 발표회에 참석하는데요. 이 자리에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모두 모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향한 공세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경기도 자체 감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현재 경기도청 감사관은 이 후보가 도지사 시절 임명한 인물이라며 셀프 감사이자 쇼로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늘 오전까지 별다른 추가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사태를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논의하는 모습입니다. 네, 국회는 오늘부터 또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 절차에 돌입했죠. 네, 정부가 연초에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각각 열고 추경안을 상정했는데요. 추경 재원 마련 방안과 확대 규모, 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얼마로 정할 건지를 두고 여야정의 입장이 각각 팽팽히 맞섰습니다. 여야는 모두 추경 규모 확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또 이에 대해 오늘 기재위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여당이 요구한 추경 규모 확대는 물론 야당이 요구한 정부 지출안 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상당 부분 피해 지원은 추경 말고 본 예산에 우리는 이미 선진국의 3배 이상 증가율로 예산 규모를 늘려왔습니다. 이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민주당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시급한 지원이 우선이라며 오는 15일까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기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출 조정 없이 무작정 빚을 내서 추경을 하는 건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안 상정부터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 기간이 끝난 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본투표에 참여할 수 없어 수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가 끝나는 다음 달 5일부터 대선일인 9일 사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람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우편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지만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본투표에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자가격리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아 일반인 투표가 끝나는 저녁 6시 이후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거소투표 방침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은 오늘 시민 1000여 명을 대리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거소투표 방침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자가격리자는 거소투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확진자들은 실제 선거일인 다음 달엔 격리에서 해제되는데도 선관위가 오는 9일부터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 위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돼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격리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공보국은 송 대표가 어제 오후 PCR 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저녁부터 방송 출연 등 대선 유세 지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격리에 들어갔다며 향후에도 방역당국 지침을 철저히 따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송 대표와 함께 참여했던 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당시 부인 김정숙 여사가 피라미드를 비공개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비밀 관광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K9 자주포 수출 계약 성과를 끌어내리려는 의도적 비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2조 원대 K9 자주포를 수출한 대한민국 자부심을 왜 비밀 관광으로 덮으려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일정은 비공개지만 공식 일정이었다면서 해외 순방 때 그 나라의 가장 자랑스러운 곳을 국빈이 방문해 주길 원하는 것은 외교 프로토콜이고 기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수석은 순방 수행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에게 불안감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숨기고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실제 음성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 공개되자 제보자 측이 공익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보자 측은 가세현이 어제 저녁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 배모 씨와 당시 비서실 직원 A 씨가 나눈 통화 녹취 일부를 음성 변조나 익명화 과정 없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개된 녹취에는 배 씨가 A 씨의 성과 직함을 함께 부르는 내용과 다른 관계자들의 실명을 언급하는 내용 등이 담겨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가세현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A 씨의 음성은 이미 SNS 등을 통해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단지 특정 조직에서 벌어진 불법을 알리기 위해 김혜경 씨에 관한 사실을 제보한 거라며 공익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만 7천 명을 넘겼습니다.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정부는 현재 거리 두기 단계를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지금 연휴가 끝나면서 예상대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런 양상인데요. 자세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7,443명입니다. 전날보다 4,500명 넘게 늘면서 나흘 연속 역대 최다 기록을 바꾸고 있습니다. 2만 명대 확진자는 사흘째입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7배, 2주 전보다는 4배 넘게 증가한 확진자 규모입니다. 신규 환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27,283명, 해외 유입이 160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만 15,120명, 전체의 55.4%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대응 의료 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7명 줄어 257명으로 일주일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4명 늘어 누적 6,836명입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4.9%로 안정세이고 입원 가능한 병상은 2,000개 넘게 남아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 급증으로 재택치료자 관리는 거의 한계치에 다다랐는데요. 올 0시 기준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은 7,700여 명 증가한 10만 4,857명입니다. 재택치료자가 10만 명을 넘자 정부는 어제부터 하루 재택치료 모니터링 횟수를 고위험군은 3회에서 2회로, 일반 환자는 2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또 의료 인력 1명이 관리하는 환자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 돌볼 수 있는 재택치료 환자를 15만 명까지 확대했습니다. 네, 자, 정부가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했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의료 체계가 안정되면 일상 회복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죠. 네,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 6명,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현재 상황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 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의 경우엔 오미크론 유행 뒤 3, 4주 이내에 정점이 나타났지만 국내는 여러 여건이 달라 정점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하되 의료체계 붕괴나 사망과 급증 등의 위기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사적 모임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이나 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나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 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오는 7일부터 먹는 치료제의 처방 대상을 현재 60살 이상에서 50살 이상의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어제부터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기 전에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순간적으로 키트가 동나버려서 공장에서 조금씩 직접 공수해오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준엽 기자. 네,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검사가 잠깐 멈춘 상황이라고요? 네, 오전 11시쯤 검사 키트가 모두 동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사를 중단하고 조금 전 1시 반부터 다시 검사를 재개한 상황인데요. 1시간 전쯤에 이렇게 키트 60개가 일단 임시로 배송됐습니다.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하나하나 직접 공수해오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병원은 아침 8시부터 진료를 시작했는데 키트가 다 떨어질 때까지 쉼 없이 검사했습니다. 접수하는 2층은 발 디딜 틈이 없어 계단까지 줄이 늘어서기도 했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는 하루 평균 30명 정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까지 127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양성이 나왔고요. 어제도 하루 동안 236명이 검사 받았다고 합니다. 연휴 전보다 7배 정도 늘어난 건데요. 특히 선별진료소가 대기를 마감하는 오후 4시부터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네, 검사 수요가 많아서 현장의 업무 부담도 좀 커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호흡기 전문 클리닉에 계속해서 온다고 합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인지 검사를 정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요. 한정된 인원으로 검사부터 시작해서 일반 진료와 백신 접종, 음성 확인증 발급까지 소화해야 해서 부담은 더 크다는데요. 원장은 2층에서 진료를 보고 3층에서 검사에 손을 보태기 위해서 계단에 바쁘게 오갔고요. 다른 현장은 급하게 준비를 한 탓에 본격적으로 검사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동선 분리를 위해 원장실이나 주차장까지 동원해야 하기도 했고요. 급하다 보니 필요한 진단검사 키트 물량을 마련하지 못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587개인데 첫날인 어제 검사가 가능했던 병원은 392곳이었습니다. 동네 병의원은 1,004곳이 신청했지만 오늘도 검사 준비가 된 건 285곳 뿐입니다. 첫날인 어제는 검사 키트가 도착하지 않아 오후에서야 검사를 시작한 곳도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찌감치 감염 관리 체계를 갖춘 선별 진료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더욱 인파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3.6% 올라 4개월 연속 3%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전기, 수도, 가스, 서비스 요금 등이 전년 대비 모두 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1월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6%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0월 3.2% 이후 11월 3.8%, 12월 3.7%로 넉 달 연속 3%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6% 상승률은 지난해 12월보다는 0.1%포인트 줄어든 겁니다.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전기, 수도, 가스 서비스 요금 등이 1년 전보다 모두 올랐습니다. 휘발유가 12.8%, 경유는 16.5%가 올랐고 자동차용 LPG는 34.5%, 등유는 25.7%가 상승했습니다. 돼지고기는 10.9%, 딸기는 45.1%, 수입 쇠고기는 24.1%가 각각 올랐습니다. 또 전기료는 5.0%, 상수도료 4.3%, 도시가스는 0.1%가 상승했고 전세는 2.9%, 월세는 1.1%가 올랐습니다. 특히 외식이 5.5%나 상승하는 등 개인 서비스는 3.9%나 올랐습니다. 체감 물가를 설명하는 생활 물가 지수는 4.1%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물가 상승폭이 높은 데는 수요 측 상승 요인도 있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 공급 측면의 상승 요인도 컸다며 당분간 상당폭의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매달 발표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지난 1월 135.7을 기록해 아랍의 봄 사태로 국제 식량 가격이 급등했던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콩이나 야자 등으로 만드는 식물성 기름의 경우 지수가 처음 발표된 1990년 이후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곽 전 의원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짧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신문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 30분 동안의 휴정을 마치고 신문이 재개됐는데 지금까지는 검찰 측 의견 진술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2시간 만에 끝났던 지난 신문 때보다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신문에 앞서 10시 20분쯤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남겼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 측의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됐지만 검찰은 이번에 대가성 입증이 핵심인 뇌물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화천대유 컨소시엄 성사뿐 아니라 의원 신분으로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자신과 무관하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변호사 일을 해주고 받은 대가라는 입장입니다. 또 돈을 받은 시기도 의원 당선 이전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에 대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알선 대상을 특정하지 못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이후 2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이 이번 두 번째 심사에서는 핵심 증거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내용과 함께 어제 국민의힘이 고발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과잉 의전 의혹의 법률적인 쟁점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곽상도 의원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법정에 가서 다 말하겠다 이렇게 짧은 답변만 남겼는데요. 결과 오늘 밤 늦게쯤 나오겠죠? 네, 지난번보다는 좀 영장 실질심사가 길어진다고는 하지만 아마 네. 결론은 오늘 밤 그리고 늦어도
이제 내일 새벽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혐의 사실이 이제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고요. 네. 돈 자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야기됐던 50억 원이라는 퇴직금과 관련된 거는 여전히 이번에도 문제가 됐고요. 이번에는 알선 수재 외에도 네. 이제 뇌물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아, 지난번 1차 그 영장을 청구할 때는 알선 수재 혐의로만 청구해서 기각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이제 보강 수사를 거쳐서 혐의를 추가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전에 이제 알선 수재라고 해서 금융기관 임직원에 관한 업무에 관한 것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알선 수재 혐의로 이제 네.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죄송한데요. 네. 지금 현장에 저희가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릴 사안이 생겨서요. 잠깐 다녀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우리 동네 공약 언박싱데이 행사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맞춤 공약을 발표했고요. 지금 기자들 질의에 답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현장으로 잠시 다녀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350개에 이르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아리백을 선언해서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생산하지도 공급받지도 않겠다라고 결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중요 과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 전환 시대에 국가 경제를 설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모른다는 건 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아리백 산단 요청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데 각 지방 정부들의 아리백 산단에 대한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면 좀 판단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소입니다. 그 추경 관련해서요. 네. 오늘 홍남기 부총리께서 국회 기재위에서 여야가 그 합의를 해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어제 서면으로 사과를 하시긴 했는데 사모님 대리 처방 의혹 같은 것들이 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추가로 사실관계 같은 거 확인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께서 월권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이 선출 권력의 이제 임명 권력은 지휘를 받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행정부 소속의 한 개 부처의 책임자가 여야가 합의해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미리 단언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다.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이게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또 공간 관리 업무를 했던 공직 공무원 중에 이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또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 경계했어야 마땅한데 그게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어차피 이게 관련 감사 수사기관들의 수사 감사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는 물론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잠시 듣고 오셨고요. 지금 다시 현장을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너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장에서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로써 애초 연락이 끊긴 6명 가운데 5명이 발견이 된 거고요. 이제 소재를 알 수 없는 실종자 1명으로 준 이런 상황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이 브리핑도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탐색 구조 과정에서 피해자 한 분을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구조팀은 27층에서 이미 발견된 분의 구조를 위해 잔해물 제거와 추가 탐색 활동을 진행하던 중 금일 11시 10분경 28층 2호 라인 안방 쪽에서 5번째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작업 모자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구조팀은 발견된 분들의 신속한 구조와 남은 피해자를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추가 사항은 오후 정례 브리핑 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간단하게 해주시면. 예, 중앙일보 진창일입니다. 지금 생존 반응이 있으셨는지 여부하고요. 그리고 머리 부분이 보이셨다면은 DNA 신원 확인을 위한 DNA 채취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 가능하신 상태 여부와 지금 매몰되신 분 같은 경우는 구조가 오래 걸릴 것 같으신지 좀 그런 예상 정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 DNA 채취 부분은 가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협의해서 DNA 채취 관계랑 신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장 상황이 되게 난해한 부분에 이제 활동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일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오후 정례 브리핑 시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지금 5번째 실종자의 매물 위치가 확인됐다는 현장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김성훈 변호사와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의원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네. 자, 지난번에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고 이번에 이제 혐의가 추가돼서 다시 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혐의 내용 설명을 해주시다가 지금 저희가 현장 연결을 했습니다. 조금 더 좀 이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50억의 퇴직금이 알선 수재 혐의이다, 알선 수재의 혐의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1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가 기각이 네. 됐고요. 이번엔 사실관계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 혐의 사실이 총 3개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50억과 관련돼 가지고 예. 알선 수재, 소위 말해서 화천대유와 소위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되는 것을 막는 그런 하나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업무에 관한 알선 수재를 했다는 것을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또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지금 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공사 관련된 지체를 막는 그런 직권을 사용해가지고 그 대가로서 돈을 받은 것도 있다. 이제 50억에는 알선 수재뿐만 아니라 뇌물로서의 혐의점도 있다라고 해서 이분이 추가됐습니다. 뇌물의 성격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뇌물의 경우에는 알선 수재보다는 같은 금액이라도 형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새롭게 추가된 혐의 사실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인데요. 네.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의 그 주장에 따르면은 당시 총선이 4월달에 있었죠. 네. 3월 1일경에 5천만 원을 수수했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혐의 사실로는 정치자금법 예. 위반, 그 소위 말해서 정치자금법에 따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데요. 그 혐의로 추가가 됐고요. 네. 곽 전 의원 측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변호사 비용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변호사비로 받았고 돈 받은 시기는 국회의원 당선 전이다. 지금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뇌물 혐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이 두 가지 혐의가 추가가 된 건데 뇌물 혐의는 그 입증을 해야 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지난번 수사하고 달리 어떤 것들을 좀 확보했습니까?
확보했을까요? 네, 이제 뇌물에서는 이제 50억을 실제로 그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수정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다 나와 있는 상황이죠. 예. 거기다 또 녹취록에서 관련된 내용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당사자 아버지가 계속 요구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녹취도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직무의 대가성이 있는지가 핵심이 되는 거고요. 네. 뇌물죄는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앞서서 이제 영장 청구가 됐던 알선 수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기관에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알선에 관해 가지고 수재한 것인지를 좀 더 특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지적이 있었고요. 예. 이번에 그 두 가지와 관련돼서 어떤 수사를 의미 있게 보강하고 또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예. 영장의 항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 이제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보강 수사가 이루어졌고 유의미한 수사 결과물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외부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없습니다. 변호사님, 지난번에 김만배 씨 녹취록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곽상도 의원이 아들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한다, 이 김만배 씨의 얘기가 이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금품 요구와 전달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까지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나온 건데요. 영향을 좀 미칠까요? 사실 이 녹취록은 검찰이 이미 다 확보했던 내용일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기존의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제출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 내용뿐만 아니라 특히나 알선 수재나 뇌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 그리고 어떤 알선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조금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당시 이제 하나은행 그 회장을 지냈던 회장에 대한 김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 수사의 어떤 그 영장 발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만약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58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두 번째 영장 청구까지요. 그 상황 동안에 별다른 의미 있는 수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또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50억 클럽 관련해서 사실 유력 인사들 이름이 많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곽상도 의원이 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수사도 좀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50억 클럽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가지고 그중 한 명인 가장 핵심적인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에는 결국 구속영장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그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는 자료들이 확보가 된다는 거니까 네. 그 50억 클럽에 관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무관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개인마다 따져봐야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화천대유 측과의 유착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에도 또 영장이 만약 기각이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지난 수개월 동안 이루어졌던 수사가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50억과 별개로 5천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다른 쟁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5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받은 시점이 거의 총선 한 달 전이고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착수 보수금을 시작할 때 지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수임을 언제 했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남욱 변호사나 화천대유와 관련된 사람들이 곽 전 의원에 대해 자기 한도치로 최대 후원금을 정치 후원금을 계속 납부했던 것들이 2017년 이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 관계를 봤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일단은 조금 더 쉽게 소명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오늘 영장 실질 심사 내용을 보고요. 근데 뭐 이 50억 클럽 윗선 수사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배임 관련 그 혐의 수사도 있고 대장동 관련 수사가 굉장히 여러 갈래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황무성 사퇴 강요 의혹 관련한 이제 수사도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검찰이 이재명 전 지사, 정진상 부실장에 대해서 혐의 없음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상 이제 그 공소시효 거의 만료가 된 예.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시효 정지를 했다고는 하는데요. 일단은 관련돼서 정진상 실장 한 번 소환 조사를 하고 바로 예. 이제 혐의 없음 처분이 거의 바로 내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예 이제 언급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랬군요. 소환 예. 조사라든지 서면 조사라든지 어떤 조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를 종용하는 그 녹취록이 있었죠. 그리고 그 녹취록의 당사자였던 유 전 본부장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에서 어떤 추가적인 당시에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그리고 당시 성남시 내부관에서 어떤 의사결정들이 있었고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물적인 인적인 수사들이 그렇게 충분하게 이루어지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는 그런 수사들을 진행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예. 봐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관련 수사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그 사안을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윈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이게 의혹으로 공방이 진행되다가 지금 법적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5명에 대해서 5가지 혐의로 좀 고발을 했거든요. 일단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 갈래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네. 있는데 크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거는 직권남용 및 강요죄, 그리고 의료법 위반죄,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와 증거인멸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 이제 국고손실죄 등의 혐의로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의전과 관련돼서 이제 지자체장의 배우자의 수행을 위해서 어떤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할 의무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직권을 남용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했다면 그거는 직권남용죄가 된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이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5급 사무관이 7급 혜택 시킨 것 또한 직권남용죄로서 그 직접 당사자가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리고 국권손실죄는 이제 횡령죄와 관련돼서는 이제 회계 담당 직원이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고를 손실했다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네. 지금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1억 원 이상이 되어야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피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횡령죄는 이제 법인카드를 그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제 유죄 판결이 이루어질 수, 횡령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가장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모 방송사 이제 전 사장이었죠. 사장이 이제 자신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세부적으로 더 따져봐야 이게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제 대선을 한 달 남짓 이런 상황이라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현장 발언 저희가 듣고 왔을 때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상관으로서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는 이제 감사를 의뢰한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유용 사례가 드러난다고 했을 때 이 후보가 지금 지사직에 사퇴한 상황이잖아요. 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뭐 사실은 그 책임의 의미에 예. 대해서 아마 정치적 책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 책임. 예.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의사랑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지금 일단은 아마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을 해서 이제 사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사실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한 거의 일주일이면 확인이 바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일주일이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맹점들의 다 거래 결정 내용들이 있고 예. 그게 실제로 그렇게 집행됐는지 여부만 확인되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좀 더 본질적으로는 저 담당했던 직원이 왜 그 후보 배우자의 의전을 계속 수행하게 됐는지 그런 의사결정을 예. 누가 하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감사와 수사가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어떤 책임을 얼마나 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안도 앞으로 파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김성훈 변호사 설명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에서 사용하는 메일 서버가 해킹 위협에 노출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크웹의 보안이 취약한 기업의 메일 서버 IP를 판매한다는 글까지 올라올 정도인데요. 이런 이유로 국가기관이 각 기업의 보안 점검을 독려하고 있지만 따르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정 브라우저만으로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안에 취약한 특정 기업의 사내 메일 서버 IP를 판매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업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어떤 취약점을 공략해야 하는지까지 도표로 만들어 정리해 놓기도 했습니다. 아예 IP당 가격을 경매에 붙인 곳도 있습니다. IP라는 거는 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번호입니다. 근데 이제 해킹 조직들은 그렇게 취약한 IP를 모아가지고 이제 판매자를 찾는데요. 거래가 성립이 되면 IP와 그리고 그 취약점이 이제 되는 코드를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이를 통해 IP를 사들인 해커는 기업 내부 자료를 빼가거나 이용자들에게 공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 해킹 조직이 취약점을 악용해 해외 3만여 개 기관을 공격하고 랜섬웨어까지 유포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커가 무단으로 접속해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간다든지 메일 내용 조작을 해서 다른 쪽에다가 이제 악성 코드를 심어서 보낸다든지. 메일 서버 보안 문제가 터져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2차례 같은 문제를 확인한 국가기관이 기업의 긴급 보안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해운업체와 제약사 등 국내 업체 70여 곳이 여전히 조치하지 않자 다시 권고문을 냈습니다.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공격 대상인 기업이 보안 조치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경고를 무시하다 해킹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국내 한 연구기관은 특별 점검에서 보안 강화 대책 마련을 권고받았지만 이에 따르지 않다가 결국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내 한 방산업체 역시 지난해 4월 보안 경고를 무시했다가 2달 뒤 내부 시스템을 해킹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안 권고를 받은 기업은 가능하면 빨리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부터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국가기관이 조치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약점 정보를 통보받았을 때는 조속히 패치를 하도록 할 제도적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이버 공격에 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민관 공유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지구촌 겨울축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늘 밤 개회식을 신호탄으로 17일의 열전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살얼음 환경 속에서도 선수들은 저마다 각본 없는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림픽 이모저모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조은지 기자, 올림픽 취재하려고 코로나19 검사도 많이 받았는데 무사히 잘 도착을 했군요. 네. 예, 지금 보니까 날씨도 굉장히 쾌청하고 좋아 보이는데 뒤쪽 경기장이 오늘 개회식 장소입니까? 네, 6시간 뒤에 개회식이 열릴 베이징 국립경기장이 제 뒤에 보이실 겁니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 개폐회식 장소기도 한데요. 새 둥지를 닮았다고 해서 냐오차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베이징은 사상 최초로 동계, 하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오늘 개회식은 2008년에 이어 영화의 거장 장이모 감독이 총 연출을 맡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규모는 작게 한다고 하는데요. 14년 전에는 출연진만 무려 15,000명, 4시간짜리 초대형 쇼로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는 4,000명 안팎으로 줄었고 100분으로 짧아졌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고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정도가 가장 중량감 있는 참석자입니다. 관중도 일부 들어옵니다. 국영기업 직원과 대학생 등 초청장을 받은 인원이 일부 들어올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단 73번째로 입장을 하는데요. 선수 소수를 포함해서 11명이 들어오고요. 48명 정도만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쇼트랙 곽윤기, 김아랑 선수가 태극기를 들고 선두에 서고 둘은 나란히 3번째 올림픽이고 남녀팀 최고참 선수입니다. 특히 곽윤기 선수는 1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현직 유튜버이기도 한데요. 발랄한 세레머니 준비한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하이라이트 역시 뭐니 해도 성화 최종 점화를 누가 하느냐겠죠. 평창 때는 김연아, 또 도쿄 때는 테니스 스타 오사카 나오미가 맡았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양양, 왕멍, 저우양 이런 쇼트랙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함께하는 미래 슬로건 아래 91개 나라 2,900여 명 선수들이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진검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네, 축제 막은 오르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축제 분위기가 이전 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가기 전에도 설명했지만 올림픽 관계자들이 폐쇄 루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네, 코로나19 두 차례 음성 확인서 받고 출국을 했는데요. 베이징 공항 도착해서도 입에, 코에 또 검사를 2번 했었고요. 짐도 공항 수화물 벨트가 아닌 활주로에서 짐을 바로 찾았습니다. 그것도 참 진 풍경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짐을 찾아서 선수촌과 또 지정된 미디어 호텔로 이동을 했는데요. 사실 올림픽 전후로 해서 결전지 왔다 이런 공항에서 하는 선수들 인터뷰가 단골 메뉴인데 이번에는 미디어와 이런 이유로 접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인터뷰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숙소 같은 경우는 2m 넘는 철문으로 봉쇄가 되어 있어요. 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만 들어오고 그때마다 자물쇠를 직접 사람이 열고 닫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소에서도 매일 코로나19 검사 당연히 받고요.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앱에 자가 진단도 올려야 합니다.
도쿄올림픽 때는 잠복기인 2주가 지나면 외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 베이징은 올림픽 관계자는 숙소와 경기장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폐쇄루프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뭐 안전하기도 한데 사실 이렇게까지 올림픽을 꼭 해야 하나 이런 회의감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 안에서 폐쇄루프 안에서 코로나가 번지면 어떨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자 이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전 세계 선수단 멋진 승부로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보여줄 텐데 우리 선수단의 금메달 시나리오도 좀 살펴볼까요? 네, 대한체육회는 금메달 한두 개, 종합 15위라는 다소 보수적인 목표를 잡았는데요. 외신들은 금메달 2개 이상, 또 4개까지 점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전통의 메달밭 쇼트랙에 편중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24개를 땄던 우리 쇼트랙, 당장 내일 밤 신설 종목인 2000m 혼성 계주로 시동을 겁니다. 남자 둘, 여자 둘이 2바퀴 반, 2바퀴씩 도는데요. 남녀 간판인 황대헌, 최민정 선수를 필두로 초대 챔피언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쇼트랙은 16일까지 개인전과 계주, 금메달 무려 9개가 걸려 있습니다. 최대 라이벌은 역시 중국일 텐데요. 김선태 감독과 안현수 코치를 영입을 해서 경기력 향상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 교묘한 반칙과 또 홈팬의 응원, 편파 판정까지 겹쳐 있어서 변수가 많은데 우리 에이스 최민정 선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심판 판정 같은 경우에는 뭐 심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몫은 일단 뭐 부딪힘 없이 뭐 그런 실격 사유가 나지 않게 최대한 좋은 경기를 푸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대한민국은 쇼트트랙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선수들 모두가 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쇼트랙 외에는 스노보드 이상호 선수에게 시선이 집중됩니다. 8일에 알파인 평행 대회전에서 금메달에 도전하는데요. 배추보이는 올 시즌 월드컵 랭킹 1위입니다. AP통신이 예상한 이 종목 금메달 리스트이기도 하고요. 평창 은메달에 이어 2대회 연속 시상대를 노립니다. 네. 꼭 메달이 아니어도 뭐 명승부와 투혼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 주목할 경기들도 짚어주시죠. 네, 평창 메달리스트들 이번에도 왕좌를 두드립니다. 평창 때 영미 신드롬을 일으켰던 여자 컬링 팀킴 10일부터 9개 나라와 매일매일 차례로 격돌을 합니다. 깜짝 은메달에 이어서 2대회 연속 시상대에 도전을 하고요. 역시 평창 때 기적을 썼던 썰매팀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인 아이언맨 윤성빈, 또 무서운 신예 정승기 선수가 주목이 되고요. 베테랑인 파일럿 원윤종이 이끄는 봅슬레이 2인승, 4인승도 주목하면 좋습니다. 또 스피드에서는 아시아 선수로 1500m 처음 입상을 했던 김민석 선수, 당시에는 깜짝 메달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당당한 메달 후보로 베이징에 왔습니다. 또 전통의 강세 종목인 500m 차민규 김준호 선수 주목되고 베테랑인 이승훈 김보름 선수가 매스 스타트에서 한 방을 노립니다. 사실 작년 도쿄에서도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꿈의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강렬한 운도장을 찍고 진한 감동을 안겼었죠. 피겨 남녀 간판인 차준환, 유영 선수 무결점 클린 연기에 도전을 하고요. 크로스컨트리의 전설 이채원 선수, 우리 나이 42살인데 최고령으로 왔습니다. 자신의 6번째이자 마지막 올림픽에서 투혼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내일 나서는 15km 스키애슬론 우리 선수단의 첫 종목입니다. 이채원 선수가 첫 단추를 잘 끼워주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선수단 그동안 연습한 대로 힘을 잘 쓰려고 하면은 일단은 잘 먹어야 할 텐데요. 체육회가 이 밥심을 책임진다고요. 네, 체육회 진천선수촌의 영양사도 결전지 베이징으로 출동했습니다. 베이징에서도 어김없이 밥심을 책임질 급식 지원센터가 마련됐는데요. 선수촌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호텔에서 영양사와 조리 인력 등 14명이 한식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수단 60명의 하루 3끼, 매일 180인분을 오늘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급한 대로 불을 껐다지만 사실 전 세계 취재진 또 관계자들은 경기장 음식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 음식답게 기름지고 조금 느끼해서 입맛에 많이 안 맞는데요. 편의점 도시락도 마땅하지 않아서 고충이 좀 큽니다. 도쿄 때 가능했던 외부 음식 배달도 불가합니다. 사실 저희가 급하게 방송했을 물건 하나가 필요해서 베이징에 있는 강성웅 특파원에게
연락을 해서 숙소 프런트까지는 받았거든요. 근데 24시간 소독이 필요하다면서 하루를 지나고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제약이 많은 올림픽인데요. 참가자 모두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부와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거리두기 조치가 어떻게 될지 많이 관심사였었는데 2주 연장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확산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부분이겠죠? 사실 현재 6인까지 모일 수 있고 9시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예. 이 부분을 완화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상황이었는데 모두가 예측했듯이 2주간 연장이 됐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현재 오미크론의 파고를 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예, 설 연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폭증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오늘 중대본이 발표한 내용들 보면 확진자가 많아져도 위중증이나 치명률만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지금 이 오미크론 단계가 계절 독감으로 볼 수 있게끔 혹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계절성 독감만큼 모두 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보통 우리가 검사를 하면 검사 받은 사람이 분모가 되고 양성 판정받은 환자분들이 분자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독감, 계절성 독감 그렇게 많이 검사를 하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알아서 검사하지는 않았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의 치명률 그리고 현재 최대한 검사를 해서 확인되는 그 치명률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코로나19의 변이종이 치명률이 일반적인 계절성 독감보단 높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계절성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화율, 입원 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라든지 이게 없는데 확실히 줄었거든요. 즉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계절성 독감 예방 접종으로 우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데 반해서 코로나19는 여전히 중증화율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계절성 독감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과 사회적 동의를 통한 이 질병에 대한 개념의 전환이 있었을 때 가능하지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19 환자가 지나간 식당, 장소, 병원에 가기 어려운 마음속에 꺼리침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계절성 독감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씩 방역의 완화와 더불어서 이런 개념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사회적 동의가 있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워낙 이 확진자가 폭증하다 보니까 확진자에 대한 관리도 효율성을 높이겠다. 모니터링 횟수도 줄이고 이 외에도 재택 요양이라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택 요양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맨 처음에 재택 치료라는 말이 나왔을 때 재택에서 무슨 치료가 되겠느냐. 예. 사실 하루에 2번 전화를 확인하고 본인이 자가 기입식으로 넣고 또 약이 보통 우리가 드실 수 있는 약이라든지 산소 포화도 측정기라든지 기타 방역 물품 등이 지자체에 도착하는 게 즉시 오는 경우도 있고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보통 이제 해제됐습니다와 동시에 물품을 받는다. 이런 표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요양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앞으로 국가가 방역과 질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개인이 더 이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알려주고 그것을 본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대세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만 아마도 이 재택 요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요. 이게 자가 기입식으로 해서 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내는 게 있거든요. 과연 어르신들만 계신 집이나 또는 1인 가족인 경우에는 아파서 누워있는 경우 이게 제대로 보호가 될지 단 긍정적인 측면은 좀 더 의료진을 효율적으로 집중을 해서 고위험군인 분들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전화 상담 등을 하기 위한 교육지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역학조사 방식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전에는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동선을 체크했는데
앞으로는 이 대상자, 확진자가 직접 동선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또 방식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이제 방역법하고 같이 물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 많이 방송 등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누가 누굴 만났는데 거짓말을 해서 피해를 입혔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방역법을 한다. 그러면 자기 기입식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면 본인의 기억이 완벽하지 않거나 또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누락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지금처럼 다 최대한의 그런 추적 관찰을 통해서 검사인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예. 자기 기입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냥 개인의 양심을 믿고 여기서 이제 계절성 독감의 표현이 나오는데 계절성 독감 이전 시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파도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들어왔는데 예. 그걸 굳이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예. 자가 기입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방역적 측면에서 추적 관찰의 K 방역의 아주 장점이었던 추적해서 찾아내고 격리한다는 측면은 좀 내려놓는 방향으로 간다. 즉 예. 앞으로 방역적 측면에서 계절성 독감처럼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학부모님들은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다음 주에 교육부가 새 학기 등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학교 내 그 신속 검사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또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우선은 이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예? 현재는 의료인과 의료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만 검사하거나 본인이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뿐만 아니라 이 뾰족한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누가 검사를 할 건지, 그리고 검사 주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검사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분류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다고 하면 현재 우리 진행하는 호흡기나 또는 우리 일반 의원에서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그 키워드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유럽에서 지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영구적 평화를 가져올 휴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특성과 유럽에 있는 국가의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역사적 차이를 봐야 되는데요. 유럽은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이고 소속감보다는 지역. 예. 그래서 축구팀을 보면 아시겠지만 독일이라는 나라의 축구팀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예. 독일이라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율,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책임이 더 많다 보니까 풀어주는 측면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전부터 계속 교육은 5,000년 반만년 역사의 단일 민족, 단일 국가, 국가가 우리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즉 국가한테 요청하는 사항이 방역이 되느냐, 개인한테 넘어가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휴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렵고 많은 분들이 국가가 아직은 어느 정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해 그게 상충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몇몇 국가, 예를 들어서 덴마크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방역을 풀겠다고 했지만 한국에서 갑자기 3월 중순에 우리는 방역을 풀겠어 하면은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정치나 사회, 역사적 측면이 아니라 과학과 의학적 측면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한 이런 사회적 동의를 통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의 변화를 갖고 올 때 사회적 동의를 통한 합의에 따라서 단계를 낮춰가는 게 중요하지 어느 날 갑자기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 의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분이 나와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전 세계적 위협 속에서 어찌됐든 다른 국가에선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이 우리나라에게도 또 곧 다시 적용이 되길, 현실화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절기 입춘인 오늘 절기가 무색하게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충청과 호남,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절기답지 않게 무척 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날이 얼마나 추운지 제 뒤로 보이는 호수가 꽁꽁 얼었습니다. 또 이곳 도심공원 곳곳이 내린 눈이 녹지 못해 그대로 쌓여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절기 입춘이지만 계절의 시계는 아직 한겨울인 듯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5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6도 선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강추위 속 폭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기온이 더 떨어지는 밤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주말인 내일까지 울릉도 독도에 최고 15cm 이상,
제주 산간에도 최고 10cm의 큰 눈이 오겠고 호남과 충청에도 최고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빙판길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아침 강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11도, 춘천 영하 15도, 대전 영하 8도, 광주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청주 영하 1도, 광주 1도, 부산 4도로 한낮에도 영하권 체감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 뒤 화요일부터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우리 후보가 1등. 어제 대선 주자 첫 TV 토론에 대해서 각 당은 대체로 이런 반응인데요. 대체적으로는 큰 한방도 없었고 큰 실수도 없었다. 이런 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여야 초선 의원들의 관전평 직접 들어보시고요. 어제 관심을 끈 키워드는 뭐였는지 구글 트렌드 검색어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